5명이 사실 가족이긴 하지만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가족하면 떠오르는 거는요. 엄마, 아빠, 애 둘 해가지고 다 손잡고 그리고 스윗 마이 홈 이런 거에 대한 환상들이 있거든요. 남자분 일부 다 주저할 필요 있습니까? 진짜 그러니까요. 가장 창의적인 지점이었어요. 우리나라도 이놈의 출산율 올리려면 결혼해라가 아니에요. 태어난 아이가 똑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의 개선이 먼저 우선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정말 할 말 다 한다 진짜. 진짜 다 한다. 우리 구독자분들께 먼저 새해 인사할까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많이 받으십시오. 올해 설 연휴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저는 이제 두 아이의 아버지자 보통의 대부분의 40대 중반의 아버지들이 겪는 그 루틴을 저는 그냥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좀 전통 가족의 룰에서 물론 예전보다 훨씬 자유롭긴 하지만 그래도 전통 가족의 룰로서 어떤 자식으로서 부모로서의 도리를 열심히 위해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명절 때 특히 더 느끼는 건데 가족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들 안 할 수가 없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이겁니다. 피는 안 섞였지만 가족입니다. 과연 꼭 피가 섞여야만 가족일까? 피가 섞이지 않으면 가족이 아닐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오늘 해보려고 합니다. 네. 최근에 이제 그 우리 사회의 화두이기도 하고 그렇죠. 특히 저출산 시대에 네. 그리고 이제 과연 엄마 아빠로 이루어진 가족만이 정상이라 볼 수 있을까? 이거 이제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사실 작년 말에 이렇게 모 연예인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하나의 사회적 어떤 화두가 됐었거든요. 그렇죠. 일반적인 가정, 정상적인 가정이라는 게 뭘까? 정상적인 가족이라는 게 뭘까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이 드라마가 나왔나 봐요. 네. 아주 화제가 됐습니다. 그렇죠? 너무 재밌어요. 네. 정말 새롭더구만요. 네. 정말 새롭더구만요. 굉장히 새로운 컨셉의 영화죠. 드라마죠. 너무 재밌어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제목이 가족 계획인데 네. 이제 기본 플랫이 이제 우리한테 좀 화두는 되는 것 같아요. 네. 그 가족이 5명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이제 할아버지가 있고 할아버지가 이제 그 백윤식 씨. 그분이 싸움의 기술이라는 영화에서 지금 나오는 연기 톤이 딱 시작이 됐다고 그래야 될까? 그게 딱 그거거든. 싸움 좀 한다며? 에? 너 피똥 싸고 기저귀 쳤나? 원똥? 이런 딱 이번에도 약간 싸움의 기술에 나오는 할아버지 느낌으로 나오세요 거기서. 잘 안 움직이시면서 이렇게 하면서 이분이 이렇게 한두 마디씩 그냥 사람을 이렇게 킥 하는 여기서 이제 느낌이 옵니다. 할아버지가 범상치 않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부부가 있는데 이게 배두나 류승범입니다. 네. 사실 이 두 분 다 참 범상치 않은 배우예요. 그리고 이 애들이 네. 좀 무서워요. 이 쌍둥이. 애들이 로몬, 이수연인데 저는 정말 여기 이제 이수연 씨가 지우 씨로 나오거든요. 그 성깔이 이수연 배우가 대단한 게 이게 데뷔작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얼굴 어디서 봤던 것 같은데? 이분이 모델 출신으로 알고 있고 이게 데뷔작인데 생각보다 연기를 너무 잘해요. 잘해요. 자연스러워. 그러니까. 여튼 중요한 사실 이 5명이 사실 가족이긴 하지만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네. 그러니까 안에서는 이제 자녀들만 쌍둥이로 나오고 이란선 쌍둥이로 나오고 그다음에 할아버지와 아버지도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와 자녀들도 피가 한 방울 안 섞인. 그래서 엄마랑 안 부르고 막. 네. 친엄마도 아닌데 그러면서 막 저 맞아. 사람이라고 그러고. 맞아. 내가 보면서 이 버르장머리 저 있대. 우리 아들들이었으면 나한테 아주 그냥 디견났을 텐데 막. 여튼 이게 그래서 재미도 있는데 네. 일종의 어떤 우리 사회의 큰 화두인 대한가족 네. 혹은 이제 무엇이 정상가족인가에 대한 어떤 화두를 던지는 거여서 의미도 있고 재미도 있고 네. 근데 조금 쇼킹도 하고 일단 기본적으로 캐릭터들이 너무 독특하잖아요. 아까 말한 대로 할아버지 백윤식 씨는 백윤식 씨 나름의 그런 매력이 있고 또 유승범 씨는 어리버리해 보이지만 사실은 굉장한 걸 또 숨기고 있는 한 2대 정도 맞아드립니다. 심지어 한 손만 씁니다. 한 손만 씁니다. 그리고 한 손으로 사람을 완전 잡아. 와. 그리고 배두나 씨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능력, 브레인 해킹이라는 것도 좀 흥미로운 주제였었고요. 그게 사실 좀 핵심, 그렇죠? 배두나 씨가 이제 진정한 주인공. 예. 그리고 이제 재밌는 게 피가 안 섞인 가족이지만 가족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굉장히 특별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들 앞에서는 보통의 엄마 아빠와 똑같은
사춘기를 겪는 아이들 앞에서 꼼짝 못하는 엄마 아빠 역할로 나오고 그 안에서 할아버지가 중재자 역할을 하고 이 안에 이 가족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 가족이 새로 이사간 도시가 어떻게 보면 열혈사제 원 아, 네, 혹은 아수라하고 약간 비슷한 게 그 맞아요, 안에서 맞아요. 이제 공무원과 맞아. 그다음에 그 목사와 아. 그다음에 부동산 개발업자라고 해야 되나 사기꾼과 그다음에 조폭 건달과 이게 이제 또 한 카르텔을 이루어가지고 맞아. 이 도시를 해먹으려는 거와 또 맞붙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아, 저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이번 주인공들은 안타깝게도 의사 선생님들이 아니고요. 수의사 선생님들입니다. 그렇죠. 네. 근데 뭐 어때요? 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완전 다른 영역인 거예요? 대학을 들어갈 때부터 전공이 이제 다르고. 의대가 따로 있고 수의학과 따로 있고. 어. 근데 여기서 이제 나오는 거는 댕냥꿍 동물병원이라고 아우, 그 동병 이름이 안 외워지 끝까지 안 외워졌어요. 아, 댕댕냥냥인데 마지막에 꿍이 아니라 꿈이래, 꿈이래. 어. 그 오타여가지고. 근데 이게 그런 상징적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들이 동물병원을 운영하면서 실제는 그 안에 나오는 수많은 범죄자들, 나쁜 놈들을 처단하잖아요. 이게 수의사지만 사실은 고쳐야 되는 것들은 동물들이 아니라 거기 나오는 나쁜 악인들이다. 뭐 그런 의미도 있는 것 같고 인간보다는 동물이 낫다는 의미도 있는 것 같고. 그래. 네.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말 중에 이 금수만도 못한 이런 말 하는데 요즘 이제 그런 말 하잖아요. 야, 금수 모욕하지 마. 그럼요. 네. 금수는 그런 짓 안 해. 배부르면 뭐 옆에 사냥에 왔다 갔다 해도 사장이 자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인간만이. 예전에 어디서 봤던 참 인상적인 말이 사람은 이제 그 위가 이렇게 빵빵해지면서 포만감을 느끼는 뭐 유일한 동물이다. 뭐 이런 걸 과학책에서 언제 읽었던 적이 있는데 동물은 탐욕스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 가족 계획에서 너무 재밌는 게 애들이 처음에 그러니까 특히 그 지우 여자애가 엄마가 아침에 해주는 밥이라는 게 배두나 씨가 애가 아침을 안 먹고 한다고 그러는데 아침이라는 게 시리얼이에요 그냥. 아니 그러니까 그건 좀 그랬어. 아니 좀 그리고 계란말이를 그렇게 못해. 아니, 들어봐요. 쉬운데 그거. 처음에는 애가 밥도 안 먹고 아침밥을 안 먹고 간다 손도 안 댔다는 아침밥이 시리얼인데 점점점 이제 이 할아버지의 기지를 통해서 가족들이 가족으로 거듭나는 씬이 계속 나오면서 맞아, 맞아. 서로 유대감이 생기면서 아침을 같이 먹는데 반찬이 정말 자취초년생이 먹을 만한 밥상 있잖아요. 참치캔에 김에 그다음에 햇반에 뭐 이렇게. 그래. 그다음에 배두나 씨가 계란말이를 시도하다 실패하고 계란 후라이 그리고 아까 계란말이를 막 슈트에 버리고 막. 비록 그런 반찬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한 식탁에서 같이 밥을 먹으면서 이제 가족이라는 의미가 좀 더 강해지는 그런 씬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 되게 재밌었어요. 그 딸애가 결국 아침을 다 비우고 가니까 엄마가 막 너무 좋아하고 뭐 이러는 것들이. 맞아. 제가 딱 두 가지는 하거든요. 이제 집에 있는 한. 그러니까 제가 애들 아침 챙기는 거랑 그리고 이제 밤에 재우는 거. 그 두 개는 제가 무조건 해요. 왜냐면 하루 종일 나가 있으니까 이건 놓치고 싶지 않아서 꼭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아침에 제가 무슨 아빠가 이렇게 화려하게 차려주지 못하고 비슷하게 뭐 과일, 뭐 시리얼, 뭐 빵 이런 거 이렇게 간단하게 먹고 가는 게 오래됐는데 그래도 그거 이렇게 다 챙겨줘서 매일매일 오늘은 무슨 빵을 사지? 오늘은 시리얼이 날까 요구르트가 날까? 이게 부모 입장에서는 엄청 신경 쓰는 거예요. 또 그걸 이제 애들이 좀 잘 먹고 나가면 그 기분 좋고 그리고 문제는 이제 그렇게 간단하게 해도 정리는 힘들다. 모든 아버님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뭐라고 하더라도 집안일보다 힘든 건 없다. 모든 부모는 힘들다. 아, 근데 약간 그런 것들이 저도 이제 되게 자녀 키우는 부모로서는 되게 좀 재밌게 봤어요. 근데 이게 이제 배경을 아시면 좀 이해가 되는 게 철희와 영수로 나와요. 재밌는 게 이게 원래 우리가 국어책에 철수와 영이잖아요. 거기 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 납치돼서 끌려간 특교대라는 곳에서는 처음에 철수와 영이로 나오는데 맞아. 이들이 탈출해 나와서 가족을 꾸리고 살 때는 이름을 한 자씩 바꿨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철희, 부인이 영수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아, 근데 진짜 열심히 보세요. 저 지금 알았어요. 아, 진짜 몰랐어. 소장님이 열심히 보는 게 아니라 보여요. 그렇게 되면 정말 저는 뭐가 됩니까? 그렇게까지 말하면 정말 누구를 이렇게 바닥으로 던지고 싶은 거야? 어쩐지 발음이 약간 다르더라고. 지금 알았네. 그러나 제가 오늘 물어보고 싶던 건 하나가 있었습니다. 어떤 거요? 브레인 해킹 가능합니까? 근데 사실 그 이제 브레인 워싱이라는 얘기를 세뇌라고 하잖아요. 이게 이제 전쟁 중에 나온 건데 공산권 국가에서 미군 포로를 잡아다가 이제 그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잠 안 재우고 사람을 제일 괴롭히는 그 고문이 딴 게 아니라 수면 박탈이거든요. 아, 맞아. 그래서 진짜. 불을 24시간 환하게 켜놓고 자려고 그러면 깨우고 자려고 그러면 깨우고 하면 사람이 며칠 만에 이제 거의 맛이 가는데 그렇죠. 그 상황을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이제 약물 투여까지 하면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이제 사상을 냉전 시대 그 사상을 바꾸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세뇌를 한다. 뭐 이게 이제 브레인워싱의 시초라고 알고 있는데 사실 이게 뭐 브레인 해킹은 이 안에 나오는 건 사실 집단 최면이거든요. 한 명한테 최면 거는 게 아니잖아요. 당하는 사람, 관람하는 사람들까지도 동시에 최면에 걸리게 만드는 그것도 다른 거 없이 그냥 딱 다들 주목 이 한마디에 그냥 딱 이렇게 만드는. 군대식 이거 딱 네. 치는 거. 근데 사실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이거를 과학적으로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최면을 하시는 분들 또 다른 얘기를 하겠죠. 어떤 하나의 방법이라고 그러면은 그렇게는 안 나올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애들이 궁금한 거 하나씩 물어보는데 엄마 저거 어떻게 하는 거야 그랬더니 백윤식 씨가 할아버지가 뭐라고 하냐면은 야 그건 너네 엄마밖에 못 하는 거야라고 딱 나오거든요. 초능력처럼 예, 얘기하잖아요. 일종의 초능력처럼 나오지 그게 어떤 최면이나 어떤 세뇌 방법으로 나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능하겠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건 과학적인 내용은 아니고 그냥 SF적인 약간 판타지에서 나온 거 아닌가 싶어요. 아, 과학적이면 더 재밌었을 텐데. 아, 그 다음에 이제 엄마 역할로 나오는 사람들이 다 세죠. 그렇죠. 그러니까 배두나 유승범 중에서 배두나 씨. 거기서 유승범 씨가 뭐 좀 나설려고 그러다가 배두나 씨가 당신은 가만히 있어 그러면 가만히 있잖아요. 그러면 저도 비슷해요. 부동산 소장, 부동산 거기 그 사업하는 사람으로 나오는 김국희 배우님이 맡은 그 역할도 남편들, 전 남편, 현 남편을 다 이기죠. 가줌마가. 그래서 여기서 엄마로 나오는 사람들이 다 강한 센 캐릭터로 나오죠. 양아치 언니 하나 나오잖아요. 가출팸에 그 연기 너무 잘해요. 아 그분 SNL이 나온 윤가이 SNL이 나온 맞죠, SNL. 분명히 내가 거기서 그 정말 신들린 듯한 그쪽 연기 연기를 너무 봤던 분이 잘해. 갑자기 칼을 막 휘두르면서 근데 소위 말하는 혈연적 가족이든 그렇지 않은 가족이든 간에 어떻게 가족을 꾸릴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좀 극명하게 대조는 되는 것 같아요. 그러고 따지면 그 김국희 배우가 맡은 그 역할은 전 남편이 있죠, 현 남편이 있죠. 그러면서 목사님과 또 그러고 있죠. 진정한 목에 여왕벌이셔. 어떤 새로운 형태의 어떤 미래적인 아니 뭐 남자만 일부 다 주제할 필요 있습니까? 아니, 진짜 그러니까요. 가장 창의적인 지점이었어요. 그 진짜. 그러니까 최근에 어찌됐건 부상하는 여성의 지위 상승과 우리나라 또 전통적으로도 사회적 지위는 낮더라도 엄마의 이 안사람으로서 역할도 강했잖아요. 그래서 그 두 개가 좀 잘 섞여서 표현되지 않았나 좀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고 이럴 때 나오면 항상 나오는 게 이제 모계라는 단어를 꼭 물어보는데 그리고 거의 상식처럼 옛날에 선사시대 때는 모계였어. 저 오늘 몇 가지 좀 강조할 게 있는데 모계와 모권은 달라요. 그러니까 혈통이 모계로 내려온 것과 권력이 외가로 내려오는 걸 옛날에는 둘 다 모계로 본 거예요. 네. 근데 실제로 대부분의 문명사회나 어떤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사회의 발전 경로를 보게 되면 모계라고 알았던 사회가 모계긴 한데 모권이 없는 거예요. 아, 왜냐? 모계기만 하고. 네, 권력이 외삼촌, 아. 저기 장인어른 이런 분들한테 있는 거예요. 가장 대표 사례가 일본. 지금은 일본은 이제 천황 무조건 남자여야 되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여자 천황이 그렇게 많아요. 예. 그러니까 야 이거 뭐야? 근데 보면 천황의 오빠, 여자 천황의 아빠, 모계긴 한데 모권이 없는 게 대부분의 사회인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전반적으로 봤었을 때는 뭐 아주 특정한 어떤 부족지의 군이나 문명의 초기 단계에서 여성의 위상이 높았던 적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전반적으로 봤었을 때 인류가 원시 상태로 머물러 있지 않는 한은 농업에서 문명으로 발전하잖아요. 이게 네. 보편적 흐름인데 그 보편적 흐름에서는 다 이제 남성들이 권력을 갖고 가는 건 일반적이었다. 네, 그리고 이 가족계획하고 약간 대척점에 있는 또 다른 이제 가족에 대해서 고민해볼 거리를 던져주는 영화가 대가족이란 영화죠. 예고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여기 혹시 한문석 씨라는 분 계신가요? 네가 한문석이를 왜 찾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문석일까? 제가 나중에 연락드리겠습니다. 무사가 잠깐만. 집에 네 자식들이 찾아왔다. 빨리 와라. 혹시 한 살이라도 어릴 때 해야 좋은 게 뭘까요? 그거가 사람이 된 거고 왜 얘들이잖아. 남아있다물 관세음보살. 보상들. 우리 함씨 가문이 살아났다. 김윤석 배우가 내가 말이야 하면서 야 우리 옛날 할아버지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이거 너무나 전통적이에요. 대가족이라는 거 영어 제목이 About Family예요. 더 영어로 하니까 조금 더 이게 좀 진지해지는데.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가족이란 무엇인가. 그러니까. 네, 가족에 대하여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리를 던져주는 영화다라고 이제 감독님이 제목을 그렇게 붙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영화를 이제 얘기하거나 감상하시기 전에 알아야 되는 게 이 영화 배경이 2000년이라는 거죠.
그 세기말 한참 그리고 새천년이 열렸던 2000년. Y2K 뭐 이럴 때 우리가 두려움을 떨던. 그 지금으로부터 24년 전이 배경이기 때문에 요즘에 이런 집이 어디 있어,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를 가지고 보면 안 된다는 거죠. 맞다. 네. 이게 사실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제가 이제 방송에서 많이 얘기했던 건데 네네. 우리나라가 시집살이 때문에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고민 얘기하고 했던 게 10년밖에 안 돼요. 10년 전에도 네, 그런 화두가 2012년, 13년, 14년 정도까지만 해도 시집살이 가지고 방송에서 사연 많이 보내고 고민 얘기 많이 했었고요. 그런 걸로 이제 막 방송 나가셔서 상담하시고 막 그랬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가 10년 사이에 어마어마하게 빨리 변한 것뿐이지 24년 전을 떠올려 보면은 이 안에 나오는 김윤식 씨가 이제 그 안에서 종갓집 외아들로 나오고 그 아래 이제 자기의 몇 대 독자 그 아래 종갓집 아들이 이승기 씨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안에서 웬 제사가 이렇게 많아요 그랬더니 우리가 종갓집이라 그래 뭐 이런 얘기 달력에 다 제사 표시 막 증조부 맞아, 고조부 막 이런 맞아. 것들 있잖아요. 그게 지금 보면 뭐야 할지 몰라도 10년 전 특히 2000년도 배경이 24년 전 25년 전에는 당연한 일이었다고요. 그런 집 되게 많았거든요 생각보다. 맞아. 그러면서 이제 이게 이제 피의 끌림 어떻게 보면 우리 대를 이을 수 있다는 순수한 목적 딱 하나만 가지고 애들한테 잘해주던 김윤석 씨가 그 편견이 깨지고 어떻게 보면 좀 시야가 넓어지면서 그 보육원에서 같이 자란 아이들을 데리고 함께 놀러도 가고 밥도 사주고 막 이런 장면들이 나오면서 다시 또 가족이란 무엇인가를 보네. 가족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그러니까 꼭 피가 통해야만 가족일까 뭐 그런 내용들 같아요. 의미가 있네. 네. 이 여담 한번 재밌을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그 성철 대종사라고 한국 불교의 상징적인 어르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3대 종교인이라고. 성철 스님. 네. 그래서 그 성철 스님이 또 이제 종갓집 아들이셨대요. 그래서 이 아들이 출가를 하니까 너무 열받잖아 아버지가. 근데 아버지 입장에서 이게 좀 방법이 없잖아. 아들을 어떻게 말려. 그래서 유명한 일화가 뭐냐면 그 집 양반집에 앞에 이렇게 실개천이 쫙 흐르고 있는데 거기다가 그물을 쳐가지고 거기는 물고기 다 잡아 먹었다는. 그러니까 열받으셔서?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살생을 금지하니까 니들이 부처님이 내 아들을 뺏어갔으면 난 이렇게라도 복수한다고 하면서 자기 집 실개천에 물고기를 다 잡아서 이렇게 했다는 것도 유명한 일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화 뭐 그런 요소들도 좀 재밌게 착상한 것 같아요. 네. 이놈의 단일민족이라는 말도 안 되는 신화 때문에 우리나라가 특히나 더 피 이러는 것 같아요. 역사학자로서 제대로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조금 근데 이것도 이제 섬세하게 접근할 필요는 있는데 첫째는 이제 단일 민족이라는 단어 자체는 사실은 해방 이후에 쓰인 것 같아요. 그죠. 그 전에는 우리나라 역사에서 단일 민족이라는 단어를 썼던 적도 없고 사실은 민족이라는 단어도 없었어요. 종류 뭐 이런 단어는 있었는데 근데 이제 에릭 홉스범이라는 유명한 영국의 역사학자가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유럽에서 민족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를 주장한 학자인데 그런데 예외적으로 좀 비교적 단일한 정체성을 띈 세 개의 나라가 있다. 그게 한중일이다. 그 중에서 일본과 한국이 가장 심하다. 그 정도로 사실은 인류사적 과정을 봤었을 때 비교적 이제 한중일, 그중에도 한국과 일본이 이렇게 같은 종족으로서 단일화된 형태로 오랫동안 내려왔던 건 전반적으로 사실인. 근데 사실 중국은 한족은 되게 소수고 거긴 진짜 다민족 국가 아니에요? 한족이 중국의 전체 90%가 넘게 되고 여기서 이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지금은 이제 역사 연구를 할 때 과학이나 고고학이 확 발전했기 때문에 10만 년 전부터 1만 년 전까지를 다 추적을 해요. 그런 기준으로 보면 전 지구상에 다 다민족이에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족이라는 개념이 나오냐면 그렇게 수많은 막 네안데르탈인 막 사피엔스 막 에렉투스가 막 돌아다니다가 정착을 해서 농경을 해서 문명을 딱 발전시키는데 문명이 발전되면서부터 쭉 역사가 올 때 비교적 유럽이나 다른 지역에 비해서 중국은 이제 중국 내 애들이 다 한족으로 통합이 되고 대륙이 통합이 되고 근데 거기에 우리나라랑 일본은 더더더 이제 자기들끼리만 사니까 상대적으로 봤을 때 단일 민족적인 것 역사 시대 속에서 그러니까 문화와 종교와 언어를 특수하게 공유하는 건 사실이다라는 거죠. 요건 우리가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와서 아예 대세가 지금은 아예 그냥 막 다민족이다라고 얘기해 버리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조금 어렵지 않나.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민족이라는 게 그 같은 영토에서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같은 문화를 공유한다는 게 가장 중요한 개념인데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는 단일 민족이라고 얘기할 때 민족 안에 뭐가 들어가냐면은 단일 인종이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같은 피
이익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은 피가 안 섞이더라도 같은 민족일 수 있는 건데 뭐 그런 개념이 좀 더 우리나라가 강하다 보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 부분이 좀 제가 디테일하게 지적하고 싶은 게 그래서 오히려 문제는 단일 민족의 신화보다도 저는 가족주의라고 생각해요. 저희 아버지도 진짜 살아계실 때 저한테 그렇게 제 귀에 못이 박히도록 족보 얘기를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만들어진 족보가 16세기 후반이고요. 그리고 보편적 다 17세기에 나와요. 그러니까 1600년대에 대거 나온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족보라는 게 만들어진 게 지금 200~300년밖에 안 된 거예요. 근데 제 주변에 많이 만나거든요. 저 만나면 저는 강감찬 장군의 후예입니다. 저는 김수로의 후예입니다. 저는 뭐 고주몽의 후예입니다. 뭐 그렇게 믿고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봐요.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단일민족의 신화, 폐쇄성. 예. 너는 어디 뭐 성신이? 뭐 저 뭐 동대문 출시예요. 뭐 이런 게 안 된다는 거죠. 최근 와서 너무나 이게 좀 과격하게 그냥 이렇게 단일민족 신화를 깨려고 하는데 디테일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옛날에 저 의대 다닐 때만 해도 20대만 하더라도요. 전 세계에서 출산율이 제일 낮은 게 프랑스였거든요. 맞아. 그때 프랑스가 0점 몇인가 그랬을 거예요. 일이 안 됐을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 없어진다 그러고 막 그럴 정도였는데 프랑스가 출산율이 지금 일을 넘었잖아요. 그렇죠.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프랑스가 이렇게 출산율이 올라간 이유는 걔네들의 이제 연애나 결혼관이 우리나라랑 다른 것도 크고요. 그 친구들은 일단 만나서 연애할 때 대부분 동거를 하고요. 동거를 하고 애도 낳고 살아요. 그러다가 좋으면 결혼을 하는 거고. 그래서 프랑스의 결혼 만족도가 높은 거고. 왜냐하면 살다 좋은 애들이 결혼하니까 결혼 만족도가 워낙 높아요. 그다음에 얘네들이 그렇게 동거를 하면서도 아이를 출산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일반적인 가정에서 나온 아이와 예를 들면 싱글맘, 싱글데디 혹은 동거 그 부모 사이에서 나온 아이나 법적으로 똑같이 대우를 똑같은 혜택을 받아요. 아무 차별이 없네. 네, 그게 가장 큰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놈의 출산율을 올리려면 결혼해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형태에서 자녀를 출산하더라도 안심할 수 있고 그 안에서 태어난 아이가 똑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의 개선이 먼저 우선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의사 선생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정상가족 이데올로기에 대해서도 좀 많이 고민이 되실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교육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 우리가 전에도 몇 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우리 삶에 정답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가장 큰 문제거든요. 우리나라 학교 교육을 보면은 계속 얘기하지만 시험 형태 자체가 주관식이거나 토론식이 아니라 사지선다 오지선다란 말이에요. 답이 정해져 있죠. 네, 그게 이제 가장 큰 거예요. 그래서 맞거나 틀리거나예요. 굉장히 우리나라는 흑백 논리를 좋아하고요. 흑백 요리사도 그래서 떴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이외에는 다르다고 생각을 안 해요. 틀리다고 생각하고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교육의 가장 큰 폐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알고 있는 가족 구조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은 다 비정상인 거예요. 맞아. 그러다 보니까 정상 가족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쓰다 보면 그게 진짜로 어떤 걸로 굳어져 버리고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저런 다양한 형태의 가족 구성을 다 존중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참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가족하면 떠오르는 거는요. 엄마, 아빠, 애 둘 해가지고 다 손잡고 그리고 스윗 마이 홈 이런 거에 대한 환상들이 있거든요. 뒤에 단독주택 집 있고. 단독주택. 야, 지금 대충 맞췄다고 생각했는데 단독주택 가니까 그냥 무너지는데? 그렇죠. 잔디 있고 네. 어디 미국의 케빈 13살 같은 스타일로. 내 혈통 뭐 이거를 좀 안 따졌으면 좋겠는 게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하나가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라는 영화가 있어요. 取り違えって本当にケイタは私たちの子じゃないんでしょうか。流星です。ケイタです。お子さんの将来を考えたら交換という選択肢は良いと思います。突然そんなこと言われても。 낳은 아이가 내 아이냐 아니면 기른 아이가 내 아이냐 해가지고 이제 이 멀쩡히 잘 자라던 애들의 집에서 이제 아들들이 바뀐 걸 알게 되면서 원래대로 원위치 시키려고 시킬까 말까를 고민하는데 주변에서 떠드는 어르신들의 뭐 그런 얘기는 똑같죠. 그래, 야 그래도 네가 언제까지 이거 견딜 수 있겠냐 문제 더 커진다. 네 피를 받은 애를 데려와야지 막 이런 얘기들 하는데 맞아.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결론이 안 나고 오픈엔딩으로 열린 결말로 끝났는데 아마도 그 두 가족이 같이 교류를 하면서 같이 살아가지 않을까. 아이들 또한 친부모도 만나고 자기를 길러준 부모랑도 살고 이런 가족 형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좀 그런 가족이란 무엇인가를 다룬 영화들 뭐 혹시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서 보고 싶은 분들은 좀 AI 얘기인데 사실은 이제 가족의 소중함이나 이 잃은 다음의 소중함에 대한 게 애프터 양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 영화도 되게 잔잔하니 좋아요. 이 부부가 아빠는 백인, 엄마는 흑인
근데 중국인 여자아이를 입양을 해요. 그러면서 이 입양한 동양인 아이를 아시아계 아이를 위해서 그 교육 및 적응, 육아를 위해서 중국인으로 돼 있는 AI를 데려와서 이 넷이 가족이에요. 야, 특이하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AI가 작동을 멈춘 상태에서 AI의 이전 기억 장치들을 보면서 이제 자기들이 놓쳤던 것들 뭐 이런 것들을 다시 되돌아보는 그런 내용인데 영화 되게 잔잔하니 좋거든요. 이런 것도 좀 보셨으면 좋겠고 그런 가족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영화들을 보다 보면 뭐 여러 가지 생각들도 할 수 있고 진짜로 꼭 피를 나눠야만 가족일까라는 그런 고민들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